시아버지에게 쫓겨나듯 시집 보내진 며느리. 소금밭 섬으로 팔려가듯 떠났고 그날 이후 생사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열해 뒤 장터 한복판에서 비단옷의 여인이 눈먼 거지 앞에 엎드립니다.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 노인이 왜 모든 악명을 뒤집었었는지. 안녕하세요. 은빛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서해의 겨울바람은 매섭습니다. 염창 마을 끝자락 낡은 기와집 처마 끝에서 바람이 울부짖었죠. 소금 냄새가 코끝을 찌르는 이곳에서 해리는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26의 나이에 과부가 된 지 이제 겨우 10달째였습니다. 남편은 풍랑에 휩쓸려 돌아오지 못했죠. 그날 이후 혜린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시아버지 문노인과 단둘이 남겨진 집안,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새벽부터 혜린은 소금밭을 돌았습니다. 거친 바닷바람에 뺨이 얼얼했지만 손을 멈출 수 없었죠. 염전 한쪽에서는 문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습니다. 한때 이 마을 최고의 염전 주인이었던 그였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괴팍한 노인이라 수군거렸죠. 아버님, 들어가셔야죠. 바람이 차가워요. 혜린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문노인은 대꾸 없이 바다만 바라보았죠. 주름진 얼굴에는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혜린을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것도 서러운데 저런 시아버지를 모시다니 말이죠. 그런데 혜린은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소금밭을 돌고 집안일을 하고 시아버지의 수발을 들었죠. 저녁이 되면 혜린은 문노인께 식사를 드렸습니다. 보리밥에 된장국, 소박한 상이었지만 정성만큼은 가득했죠. 문노인은 묵묵히 수저를 들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며느리의 손길을 거부하지는 않았죠. 아버님, 내일은 염전에 가지 마세요. 허리가 안 좋으시잖아요. 혜린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문노인이 잠깐 혜린을 바라보았죠. 그 눈빛에는 무언가 말하고 싶은 것이 있는 듯 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혜린은 어둠 속에서 홀로 앉아 바늘질을 했죠. 시아버지의 옷을 깁는 손길이 야속하도록 느렸습니다. 바람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렸죠. 이 집안의 유일한 가족은 서로뿐이었습니다. 봄이 왔지만 집안의 분위기는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포구 상단의 사람들이 찾아온 날 혜린은 그제야 알게 되었죠. 시아버지가 진 빚이 얼마나 큰지를 말입니다. 문영감, 이번 달까지입니다. 더는 기다릴 수 없어요. 상단 주인의 목소리는 냉랭했습니다. 문노인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죠. 혜린은 방문 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빚의 액수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염창 거래 실패로 생긴 빚이었죠. 문노인은 한때 큰 손이었지만 잘못된 투자 하나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낡은 집뿐이었죠. 집을 내놓으시죠. 그럼 빚은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상단 주인이 말했습니다. 문노인은 대답하지 못했죠. 그저 떨리는 손으로 담뱃대를 쥘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돌아간 뒤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문노인은 그날 밤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했죠. 독한 소주가 목구멍을 타고 넘어갈 때마다 노인의 눈빛은 흐려졌습니다. 내가 무슨 소용이냐? 취기가 오른 문노인이 혜린을 향해 내뱉었습니다. 혜린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노인의 손이 거칠게 밥상을 쳤습니다.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죠. 아들도 못 지킨 것이 이 집에 붙어서 뭘 하겠다는 게냐?
매일 밤이 그랬습니다. 문노인은 술에 취해 며느리를 모질게 대했죠. 해리는 묵묵히 깨진 그릇을 주었습니다. 손가락 끝에 피가 맺혔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죠. 마을에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물가에서, 장터에서 사람들은 수군거렸죠. 문노인이 며느리를 팔아 빚을 갚으려 한답니다. 젊은 과부를 어디에 팔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흉흉한 소문이었습니다. 혜린이 그 말을 들었을 리 없었지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달라졌죠. 동정과 경멸이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문노인이 혜린을 불렀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죠. 노인의 눈빛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언가 결심한 듯한 표정이었죠. 내일 폭우로 나를 따라오너라.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혜린은 가슴이 철렁했죠.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아버님. 그날 밤 혜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죠. 바람소리가 유난히 처량하게 들렸습니다. 문노인의 태도는 갈수록 극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어떤 날은 며느리를 매섭게 꾸짖다가도 어떤 날은 아무 말 없이 멍하니 앉아 있었죠. 혜리는 그런 시아버지를 지켜보며 무언가 큰 일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혜리는 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떠날 수도 떠나고 싶지도 않았죠. 이곳이 남편이 남긴 마지막 흔적이었고 문노인이 이 세상에서 자신과 유일하게 남은 가족이었으니까요. 모욕을 감수하면서도 혜리는 자리를 지켰습니다. 폭우로 향하던 날 아침 문노인은 혜린에게 말했습니다. 내 갈 곳을 정했다. 혜린의 손이 멈췄습니다. 노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죠. 그 순간 혜린은 알았습니다. 소문이 사실이 될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인근 섬의 연부에게 시집을 보내겠다. 문노인이 말했습니다. 혜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연부라니 그것도 이름조차 제대로 들어본 적 없는 섬으로 말입니다. 강도윤이라는 사람이다. 과묵하지만 일은 잘한다더구나. 노인의 말은 거기까지였습니다. 혜린은 입술을 깨물었죠. 강도윤, 그 이름은 마을에서 한 번쯤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이상한 소문을 퍼뜨렸죠. 섬에 혼자 사는 사람이래요. 사람 같지 않다던데요. 말도 안 하고 웃지도 않는다더군요. 그런 사람에게 자신을 보낸다는 겁니다. 혜리는 무릎이 꺾이는 것을 느꼈죠. 그날 오후 혜리는 염창 마당 한가운데 무릎을 꿇었습니다. 거친 소금 알갱이가 무릎을 파고들었지만 아픔을 느낄 겨를이 없었죠. 아버님, 제발이요. 여기서 살게 해주세요. 혜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문노인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며느리를 보지 않으려는 듯 했죠. 아버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혜린이 다시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냉정했죠. 오히려 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있으면 빚을 갚을 수 없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혜린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노인은 등을 돌린 채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문노인은 혜린의 짐을 마당에 던졌습니다. 보따리가 땅에 떨어지며 먼지가 일었죠. 혜린은 그것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다신 이 바다를 보지 말라. 문노인의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차가웠습니다. 혜린은 그 말을 듣고 비틀거렸죠.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을 듣고 온 것이죠. 사람들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저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군가 외쳤습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도 거들었죠. 며느리를 저렇게 내쫓다니 짐승만도 못하군요. 돈 때문에 사람을 파는 게요.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문노인은 대꾸하지 않았죠. 그저 단단히 문을 닫았을 뿐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돌을 던졌죠. 돌은 문노인의 집 담장에 부딪혀 떨어졌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돌이 날아왔죠. 나오시오, 문영감. 사람이라면 얼굴이라도 내밀어야지. 사람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해리는 그 광경을 보며 주저앉았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해리는 보따리를 들고 마을을 떠나야 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문노인의 집이 멀어지고 있었죠. 평생을 함께했던 그 집이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서해의 차디찬 바람이 해린의 뺨을 스쳤죠. 소금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그 냄새는 이제 그녀에게 슬픔의 기억으로만 남을 것이었습니다. 폭우로 가는 길, 해린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섬은 육지보다 훨씬 멀게 느껴졌습니다. 배에서 내린 해린은 처음으로 강도윤을 마주했죠.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사내였습니다. 그러나 표정은 읽을 수 없었죠. 따라오시오. 도윤이 말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죠. 해리는 보따리를 들고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좁은 오솔길을 한참 걸어 도착한 곳은 낡은 초가집이었죠. 집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다른 식구도 없었죠. 오직 도윤과 단둘뿐이었습니다. 해리는 가슴이 답답했죠.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염전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육지의 염전보다 훨씬 가혹했죠. 섬의 염전은 규모도 작고 시설도 낙후했습니다. 모든 것을 사람의 손으로 해야 했죠. 해리는 새벽부터 일어나 소금을 긁어 모았습니다. 뜨거운 햇빛 아래서 허리를 굽히고 또 굽혔죠. 손바닥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터진 물집에서 피가 배어 나왔지만 멈출 수 없었죠. 도윤은 말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염전으로 나가고 저녁이 되면 돌아왔죠. 식사 때도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폭력은 없었죠. 해린을 때리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위안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무뚝뚝한 침묵은 오히려 더 무거웠죠. 해리는 매일 인간의 한계를 시험받는 것 같았습니다. 여름이 되자 일은 더욱 가혹해졌습니다. 소금밭은 불가마처럼 달아올랐죠. 해린의 피부는 햇빛에 타들어갔습니다. 입술은 갈라지고 목은 타들어갔죠. 어느 날 해린은 일하다가 쓰러졌습니다.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보니 집 안이었죠. 도윤이 물을 떠다 주었습니다. 쉬시오. 그가 말했습니다. 해리는 물을 마셨죠. 목구멍으로 물이 넘어가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습니다. 밤이 되면 해리는 홀로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파도 소리만 들렸죠. 그럴 때마다 시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왜 나를 버렸습니까? 해리는 속으로 물었습니다.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죠. 다만 파도 소리만 더 크게 들렸을 뿐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질문은 반복되었습니다. 해리는 눈물을 흘렸죠. 소리 없이 조용히 울었습니다. 누구도 그 눈물을 보지 못했죠. 어떤 밤에는 원망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극진히 모셨건만 이런 대접을 받다니 억울했죠. 남편을 잃은 슬픔도 채 가시기 전에 또다시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침이 오면 다시 일어나야 했습니다. 염전으로 나가야 했죠. 해리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도윤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가끔 해린을 바라볼 때가 있었죠. 그 눈빛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해린은 알 수 없었습니다. 섬에서의 삶은 지옥과 같았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고된 노동, 말 한마디 나눌 사람 없는 고독, 돌아갈 곳 없는 절망이 해린을 짓눌렀죠.
그렇게 계절이 바뀌어 갔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죠. 혜린의 손은 더 거칠어졌고 얼굴은 더 야위었습니다. 하지만 살아야 했죠. 매일 밤 바다를 보며 혜린은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이 고통이 끝날까요? 아니면 이렇게 평생을 살아가야 할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파도만이 밤새 해안을 두드렸죠. 가을비가 내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도윤이 육지로 소금을 팔러 간 사이 혜리는 집안 구석을 정리하고 있었죠. 낡은 장롱 뒤편에서 무언가 떨어졌습니다. 문서였습니다. 혜리는 그것을 집어들었죠. 종이는 오래되어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펼쳐보니 염전 장부와 계약서였죠. 손이 떨렸습니다. 장부 첫 장에 문노인의 이름이 적혀 있었기 때문이죠. 혜리는 숨을 멈추고 글자를 따라갔습니다. 염창 보호계약. 그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혜리는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읽어 내려갔죠. 읽을수록 믿을 수 없었습니다. 문노인이 빚을 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재산을 포기한 것이었죠. 며느리를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혜린의 손에서 문서가 떨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도윤이 돌아왔습니다. 혜린은 문서를 들고 있었죠. 도윤은 그것을 보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문노인께서 부탁하셨소. 도윤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혜린은 그를 바라보았죠. 도윤이 계속 말했습니다. 마을 포구 상단이 당신을 노리고 있었소. 젊은 과부를 팔아넘기려 했던 게요. 혜린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도윤은 말을 이었죠. 문노인께서 모든 재산을 상단에 넘기는 조건으로 당신을 이곳으로 보냈소. 이 섬은 그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요. 세상이 뒤집히는 것 같았습니다. 혜리는 눈물이 쏟아지는 것을 느꼈죠. 시아버지는 악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며느리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준 것이었죠. 매일 밤 술에 취해 며느리를 모질게 대한 것도 마을 사람들 앞에서 차갑게 내쫓은 것도 모두 연극이었습니다. 혜리는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죠. 도윤은 아무 말 없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날 밤 혜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죠. 주름진 얼굴, 떨리는 손, 술에 취한 듯 흐린 눈빛.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아버님은 저를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살리려 했던 것이었죠. 혜리는 문서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종이에서 오래된 먼지 냄새가 났죠. 하지만 그 속에는 시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비는 밤새 내렸습니다. 빗소리가 지붕을 두드렸죠. 혜리는 어둠 속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야 알게 된 진실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진실을 알고 난 뒤 혜리는 과거를 되짚기 시작했습니다. 문노인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시 떠올랐죠. 그날 밤 술에 취해 밥상을 엎었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노인의 손은 떨리고 있었죠. 분노가 아니라 슬픔 때문이었을 겁니다. 며느리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악인이 되어야 했던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다신 이 바다를 보지 말라고 했던 말도 이제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돌아오지 말라는 뜻이었죠. 위험한 곳으로 다시 발을 들이지 말라는 간절한 당부였습니다. 마을 사람들 앞에서 차갑게 내쫓았던 장면도 떠올랐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들지 못했죠. 사람들의 욕과 돌을 맞으면서도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며느리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혜리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은 시아버지를 원망했는데 노인은 모든 것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다음 날 아침 혜리는 도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저를 받아들였습니까?
도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죠. 문노인께서 부탁하셨소. 당신을 지켜달라고요. 해리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도윤이 말을 이었죠. 노인께서는 제 부모님의 은인이셨소. 거절할 수 없었소. 모든 것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문노인은 며느리를 안전한 곳으로 보내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했던 것이죠. 자신의 명예도 재산도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해리는 무너졌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죠. 시아버지를 원망했던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밤마다 바다를 보며 왜 나를 버렸느냐고 물었던 그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이제야 알았죠. 버린 것이 아니라 살린 것이었다는 것을요. 해리는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시아버지를 찾아뵙겠다고요. 살아계시다면 무릎 꿇고 용서를 빌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의문이 들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모든 것을 잃은 노인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살고 계실까요? 해리는 도윤에게 물었습니다. 아버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도 모른다는 뜻이었죠. 해린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찾아야 했습니다. 어떻게든 시아버지를 찾아야 했죠. 해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다 너머 어딘가에 노인이 계실 것입니다. 그날부터 해린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 남았습니다. 시아버지를 찾아 진심을 전하는 것, 그것뿐이었죠. 10년이 흘렀습니다. 세월은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죠. 해리는 이제 섬 염전의 안주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도윤과 함께 일군 염전은 번창했고 인근 장터까지 상권을 넓혔죠. 거친 손은 여전했지만 입고 있는 옷은 비단이었습니다. 그러나 해린의 마음속 한 구석은 늘 비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죠. 10년 동안 사람을 보내 수소문했지만 소식은 없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해리는 포구 장터를 시찰하러 나갔습니다. 상단의 물건들을 점검하기 위해서였죠. 비단 옷자락이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장터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해리는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살폈죠. 그때였습니다. 바닷가 포구 쪽에서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해리는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포구 끝자락 낡은 어선 옆에 누군가 앉아 있었죠. 누더기를 걸친 거지였습니다. 거지는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하얗게 흐린 눈동자가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죠. 앙상한 손으로 빈 그릇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해리는 그 앞을 지나치려다 멈춰 섰습니다. 코끝으로 익숙한 냄새가 스쳤기 때문이죠. 소금 냄새였습니다. 오래되고 깊은 소금 냄새였죠. 해린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거지에게 다가갔죠. 거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주 한 푼만 주시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해리는 온몸이 얼어붙었죠. 그 목소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매일 밤 들었던 목소리였죠. 아버님, 해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거지는 움찔했죠. 하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해리는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거지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죠. 주름은 더 깊어졌고 수염은 희끗했지만 틀림없었습니다. 시아버지 문노인이었습니다. 아버님 접니다. 해린이에요. 해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문노인은 고개를 돌렸죠. 눈이 보이지 않는 그였지만 며느리의 목소리는 알아들었을 겁니다. 해린은 비단옷을 입은 채로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늘기 옷자락을 더럽혔지만 상관없었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버님, 이제야 알았습니다. 해린이 울먹였습니다. 문노인은 떨리는 손을 뻗었죠. 해린의 머리를 더듬었습니다. 내가 해린이냐?
노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해리는 노인의 손을 잡았죠. 거칠고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예, 아버님. 모두 알게 됐어요. 아버님께서 저를 지키려고 그러셨다는 것을요. 해린의 눈물이 노인의 손등에 떨어졌습니다. 문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다만 떨리는 손으로 며느리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버님. 제가 몰라봐서 죄송해요. 해리는 엎드려 울었습니다. 10년 동안 쌓인 슬픔과 그리움, 죄책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죠. 문노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흐린 눈에서 흘러내린 눈물은 주름진 뺨을 타고 내렸죠. 살아있구나, 무사하구나.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해리는 고개를 끄덕였죠. 예, 아버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아버님께서 지켜주셨어요.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비단옷을 입은 부인이 거지 앞에 무릎 꿇고 우는 광경이 신기했던 것이죠. 하지만 해리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제 함께 가요, 아버님. 제가 모실게요. 해린이 말했습니다. 문노인은 고개를 저었죠. 아니다, 이제 됐다. 내가 무사한 것을 봤으니 됐다. 하지만 해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0년을 찾아 헤맸는데 이제 와서 놓칠 수 없었죠. 아니에요, 아버님. 이제 제가 아버님을 지킬 차례예요. 해리는 노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문노인은 더 이상 거부하지 않았죠. 해리는 문노인을 섬으로 모셔왔습니다. 노인은 처음에는 완강히 거부했죠. 자신을 모른 척 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다. 그냥 두거라. 노인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해리는 듣지 않았죠. 10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날 문노인은 며느리가 일군 삶을 느꼈습니다. 비록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손으로 만지며 알 수 있었죠. 따뜻한 방, 정갈한 이불, 차가운 찻잔. 잘 살았구나.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해리는 고개를 끄덕였죠. 아버님 덕분입니다. 그때 작은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해린의 아들이었죠. 7살 된 아이는 할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큰절 올려라. 해린이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이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죠. 그리고 정중하게 절을 올렸습니다. 문노인은 손을 뻗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작고 따뜻한 머리였죠.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노인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해린의 손을 잡았죠. 거친 손과 거친 손이 맞잡혔습니다. 잘 살아줘서 고맙다. 문노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해린은 눈물을 참지 못했죠. 10년 동안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염창 마을 사람들도 진실을 알게 되었죠. 10년 전 문노인에게 돌을 던졌던 사람들은 침묵했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큰 오해를 했는지를요. 문노인은 악인이 아니었죠. 오히려 며느리를 목숨처럼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마을 어기주막에서는 이야기가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다보다 깊은 부정에 대한 이야기였죠. 사람들은 숙연해졌습니다. 저렇게까지 할 수 있는 게 가족이구나. 누군가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죠. 문노인은 해린의 집에서 편안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행복했죠. 며느리의 목소리, 손자의 웃음소리가 곁에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해린은 시아버지 곁에 앉아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제는 편히 쉬세요. 문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나는 이미 충분히 쉬고 있다. 그 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거지로 떠돌며 고생했지만 이제는 평안했던 것이죠.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서해의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더 이상 쓸쓸하지 않았죠. 해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심은 가장 잔인한 오해를 견디고서야 비로소 드러납니다. 소금이 바닷물을 증발시켜야만 얻어지듯 진정한 사랑도 고통을 거쳐야 그 빛을 발하는 법이죠. 해리는 시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은 이제 따뜻했습니다. 여기까지 은빛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의 작은 여운으로 남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조용히 진심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